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미 정상회담을 일단 취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무역 압력에 따라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더욱 활발해진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심층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서류 미비자 추방을 빠르게 하기 위해 판사에게 케이스 할당제를 적용합니다. 헌팅턴 비치가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주법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컨퍼런스 콜에서 장관들의 말을 자르고 팍스 진행자가 말하게 하는 등 팍스 진행자들을 대통령 자문으로 대우한다고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TV 방송사인 싱클레어도 자신을 지지하기 때문에 언론과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클레어는 트리뷴사 인수를 갈망합니다. 대통령이 오늘도 아마존 때리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아마존 사주가 워싱턴 포스트 사주이기 때문인데, 반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를 비난하면서도 뉴욕타임스에 의해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베니티 페어가 전했습니다. 비행기 요금과 콘도 렌트비로 논란을 일으킨 환경청 장관이 자신이 좋아하는 보좌관 2명의 연봉을 크게 올리려고 편법을 썼습니다. 해양에서 오일 찾기는 쉬워지지만 돌고래 희생이 따르게 되는 법안이 곧 투표에 붙여집니다. 이혼한 지 50년 된 부부가 재혼합니다. 할아버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었다면서 재혼 생활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미국 방송, 신문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그 북한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측 그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이제 어제는 3시간 30분인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 측 그 가수들이 함께 공연을 했는데 레드벨벳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레드벨벳이 헐리우드볼에 이번에 출연하잖아요. 레드벨벳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졌고 또 북한의 극장에서도 레드벨벳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다고 하잖아요. 대학생들도 좋아하고 한다는 레드벨벳이 이번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광고로 프로모션을 들으실 텐데 레드벨벳 헐리우드볼 공연에 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백지영 씨가 첫날 공연할 때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빨간색은 역시 눈에 띄기는 하더군요. 이 백지영 씨의 노래에 대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봤다고도 하고 하는데 백지영 씨도 헐리우드볼에 오잖아요. 티켓 지금 여러분들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로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구입하면 되실지. 아마 이렇게 되면 가족끼리 같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지금 핫한 뉴스가 북한 관련 뉴스잖아요.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등등 그런 이슈 속으로 여러분들이 쫙 들어가서 일상생활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헐리우드볼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레드벨벳 옵니다. 백지영 씨도 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백지영 씨와 레드벨벳이 북한에서 입었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미국에서는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뉴스가 넘쳐서 전해드리지도 못했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마 북한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서 좋은 것을 이끌었으면 좋겠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로 돕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협상에서 본인이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93세나 되긴 했지만 헨리 키신저도 지금 비행기 타고 소련이고 중국이고 소련이라네요. 러시아고 중국이고 다 다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열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그 한반도 관련 인터뷰를 하려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영어를 할 때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일 때가 또 그런 그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데 CNBC 방송의 그 일본계 앵커와 로버트 켈리 미국의 정치 분석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지난해 2017년 1월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요? 아무튼 그 초반부부터 부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그 귀여운 딸이 이런 땐 딸도 아니에요. 딸내미가 나와서 아빠 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그 유명해졌었던 그 교수입니다. 로버트 켈리 와이프가 그 한국 사람이고요. 로버트 켈리 교수가 CNBC 방송과 인터뷰한 것을 미국의 많은 언론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로버트 켈리 교수는 이제 오하이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요즘은 디플로메시라든가 그 Foreign Affair,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BBC를 포함을 해서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 언론까지도 한반도 관련 이슈를 이 로버트 켈리 교수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요즘에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그 준비를 해서 완전히 체질화됐는데 미국에 대한 분석, 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정치였어도 국제관계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나 북한 문제를 잘 알지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 북한 핵에 대해서 잘 아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아주 그 복잡한 정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너무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포린 팔러스에서부터 또 뭐 다른 그 매체에서도 과거에 존 F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좀 없었을 때 얄팍했었을 때 노련한 니키타 프루시초프나 고르바초프와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만나서 첫 번째 회담에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노련해졌으니까 지식도 그 구소련에 대해서 좀 쌓아졌고 그래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따라잡는다 할지라도 5월 달이면 이제 8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북한은 미국에 관한 또 그 도널드 트럼프에 관해서도 그 디테일한 것을 너무 그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버트 켈리 교수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이 회담 그 룸에 들어가면 아마 40분 동안 처음 40분 동안 미국이 얼마나 전쟁 범죄국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한국전을 포함해서 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The first thing Kim Jong-un is going to do in the room is he's going to give a 40-minute speech about the U.S.'s war criminals going back to the Korean War. And I wonder if Donald Trump is actually ready to sit there and listen for 3-4 hours as Kim Jong-un goes on and on and on. 네, 미국이 전쟁 그 범죄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리고 처음에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서 on and 이렇게 그 미국의 그런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그 내용들을 다 아는지도 모르고요. 반격할 준비가 돼 있는가? Absolutely no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마이클 볼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가안보보좌관을 하는 이 볼튼 미스터 볼튼이 과연 그 회담장에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따라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미팅은 정말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로버트 켈리 교수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그린이요. 전에 행정부에서 일도 했고 하는 지금 띵크탱크에서도 일하고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인 이 마이클 그린 교수도 며칠 전에 그
포린 팔러스의 역시 그 로버트 켈리 교수와 비슷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여기저기에 그 회담에서 덫을 놓을 수가 있다. 그런데 북한 리더들은 본인들이 덫을 놓고 회담에서 미국이 덫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 덫을 잘 피하면서 줄기차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한다던가 한다 하더라도 이 회담의 성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그동안 유엔에서 얼마나 줄기차게 많은 결의안 같은 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냈어도 여러 가지를 줄기차게 정말 여기저기를 피해가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지금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그런 것들에 비하면 미국이 준비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CNBC의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왜 회담하려고 하는가? Being recognized finally as a nuclear state. Are they interested in normalizing relations? Are they interested in lifting of sanctions or all of the above? 네, 핵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미국과의 정상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조차를 만난다는 것 그것만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로버트 켈리 교수의 답입니다. Yeah, well, it's probably all the above in a general sense that they'll see what 세 가지 comes, right? 다라고 You're the North 얘기하죠. Koreans, right? You've got the 어쩌면 ability now to strike the United States,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right? I mean, most people agree that they have it. 또 실제로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는 그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10년 내내 봐라. 미국 대통령조차도 이 김정은 나를 만났는데 하고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요즘 선전하는 것도 세련돼졌어요. 이 노동신문 같은 데 보면은 노동신문에서 이제 사진을 실는 거라던가 어제 잠깐 들려드렸었던 그런 이제 한국 공연단의 평양 공연을 쭉 비디오 클립으로 만든 거라든가 또 IOC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홍보도 과거와는 달리 세련되게 하고 있거든요.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그것도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누이가 똑같이 5년 이상씩 오빠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자유자재로 쓰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만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취소해야지 된다 하는 게 지금 로버트 켈리 교수의 얘기였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초조한 거죠. 당장 중간선거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면 그것이 이번이 대통령의 재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가 있고 하면은 대통령이 재선을 치르는 데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치르기 전에 뭔가를 이뤄야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이라는 준비 기간이 얼마 없어도 빨리라도 잡아놓은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성과를 내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는 전문가의 얘기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왜 전해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점검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경제 전문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앞으로 어느 시장과 같이 일을 할 것인가를 심층 보도를 하겠어요. 자주. 미국은 언제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이제 더 눈에 띄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재협상을 끝난 것처럼 아주 원더풀한 딜이다라고 했다가 불과 28시간 48시간 이후에 이거 나중으로 다시 최종적인 것은 미뤄볼 수 있어 한다는 게 역시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이라고 북한과의 한국이 접촉할 때 미국식으로 중국식이 아니라 해야지만 이 무역 협정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좋은 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었을 때도 상당히 강조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블룸버그 뉴스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미국이 계속 협박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중국도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한번 당하면 알잖아요. 그 앙금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 한번 그 겪었기 때문에 달걀을 다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더 절실히 생각을 하고 과거의 생각만 하고 다른 일이 바빠서 움직이지 못했다면 이제 시행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한국이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중국에서 사드 그 보복 이후에 더 조금 좀 속도를 내게 됐고 미국에서 무역적인 이런 것으로 계속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베트남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졌다 해서 2017년에는 지난 3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는 뭐 자본이라든가 뭐 이런 텍스타일이라든가 노동 집약적인 거 여기에 그 수출을 했다면 앞으로는 베트남도 경제 성장이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뭐 7.5% 이런 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소비재도 많이 그 수출을 할 텐데 예를 들면 한국이 2010년도에 미국에 수출한 그 액수가 500억 달러라면 2020년에는 800억 달러가 될 것. 1.5배는 조금 넘나요? 1.5배, 약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베트남에는 2010년도에 100억 달러, 미국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수출을 했다면 2020년에는 그게 1000억 달러로 10배로 늘어나고 미국보다도 더 능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을 하고 또 그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너무 그 힘들어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거대한 국가들이잖아요. 한국으로서는 버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을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지만 이 달걀을 나눠 담기 시작한다는 것을 너무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이번에 그 베트남에 가서도 정규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자들이 미팅을 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지금 삼성의 경우는 베트남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요. 베트남에 얼만큼 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뭐 공장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 뭐 LG도 마찬가지로 확장해 나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이 지난해 11개월 동안 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뭐 전자제조라든가 서비스, 소매업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한국이 베트남에 보내는 것의 거의 3분의 1은 반도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너무 지나친 압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이 베트남 쪽으로 더 빨리 더 많이 그 눈을 돌릴 수가밖에 없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인구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15살에서 34살 그 사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소비재 수출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그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공장에서 뭐 10만 명 정도가 일을 한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하청업체도 한 300군데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그 베트남에 지사를 둔 회사가 5,500군데나 된다고 하니까 뭐 베트남 사람들 한 100만 명 정도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을 더 확장해 나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한국도 이제는 점점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 갇혀 있다가 점점 나라도 커지고 그 민주주의도 발전해 가면서 오케이 뭐 미국과 중국과도 우리도 뭐 할 소리도 하면서 딜하지 하고 뭐 정 우리를 그 위협한다면 예전에는 yes sir 했지만 뭐 yes sir 할 필요 뭐가 있어 새로운 마켓을 개척을 하지 이런 분위기를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뉴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윽박지르기가 끝까지 통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뒤에는 지금 한국의 어떤 그 변화를 조금 보여드렸고요. 미국의 급격한 그 변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생김새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확실히 맞습니다. 방송은 신문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로 하면서 어떤 때 이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려고 했다가 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저희 방송 들어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어쩌다가 들어보면은요. 어머 제가 다 적고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하고 뭐 숫자 틀리는 것은 제가 워낙에 그쪽에 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실수인 경우가 거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분 만에 정정합니다. 그 레드벨벳과 백지영 씨가 헐리우드볼에 북한에서 공연했었을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그대로 공연하면 어떨까라고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공연을 했었고 그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주지만 그때 그곳에서 입었던 옷이 4월의 어느 봄날 헐리우드볼 확 터진 그 야외 공연장에서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인종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섞일 때 맞을까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백지영 씨도 빨간색 드레스는 입었지만 노출은 거의 없이 입었었고 이 레드벨벳도 아주 그 단정하게 입은 북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입은 그런 차림이었거든요. 이 참 말과 생각이 이렇게 돼요. 자,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트윗했는데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아주 나쁜 별명이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별명. 우리가 보통 그 아내가 남편을 치트하다, 치링하다, 뭐 시험 보다가 치링하다 하잖아요. 치링은 아니고 ing는 아니고 치트인 오바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어제 말씀드렸었던 라스무센 그 여론조사 기구가 드디어 그 나의 지지율이 50%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바마가 나와 같은 그 시기였을 때보다 더 적게 받았고 내가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7인 오바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그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50%는 나중에 또 봐야지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기는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 못했고요. 그런데 아마 이 7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지난번에 그 벌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케냐에서 태어났고 출생증명서도 가짜다 하는 캠페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미국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서 뭐 미국에서 태어난 건 맞네 하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 다시 오바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고 한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있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7인 오바마라고 얘기한 것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 출생증명서가 가짜라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어제 오늘 그제 정말 대통령이 그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하고 트위터 하고 90분 뒤에 90분인가요? 60분인가 뒤에 낙하는 죽었다. 낙하는 데드했다고 그 표현을 하고 연방 법무부가요.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굉장히 반이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것은 빠르게 합니다. 다른 것은 대통령을 만족시켜주지 못해도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것은요. 추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민 판사의 업무 평가 기준을 바꾼답니다. 그래서 1년에 700케이스 정도는 해결하라는 할당량을 책정을 했답니다. 그럼 로스앤젤레스에서 티켓 교통 경찰들이 많이 발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할당량이 있는 거야. 지금 재정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연방 판사에게 1년에 700케이스를 해결하라는 할당량을 책정을 했답니다. 지금 보통 한 678개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22개 케이스 더 끝내라는 거예요. 목적은 더 빨리 추방시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금요일에 메모를 전부 보냈고요. 시행은 다음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니까 연방 회계가 10월 1일이니까 뭐 몇 개월 남았네요. 지금 미국에 60만 케이스가 추방 케이스가 펜딩돼 있는데 이것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678개 케이스를 풀지만 연방
연방 판사들이 뭐 많이 하는 판사는 1,500개 케이스 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스피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법무장관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서류 미비자에게 관대하긴 하지만 헌팅턴 비치도 로스 알라미토스와 마찬가지로 이 생츄어리 그 스테이트 법이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그 주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 같은 안을 어제 아마 시의회인가요? 그에서 찬성 6, 반대 1로 통과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라고 거의가 굉장히 그 이민에 대해서 관대하기도 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이웃으로 우리가 이렇게 품고 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는 겁니다. 헌팅턴 비치, 로스 알라미토스, 오렌지 카운티 뭐 슈퍼바이저도 뭐 비슷한 결의안 통과시켰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싱클레어라는 미국에서 로컬 텔레비전 스테이션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국이 뭐 로컬 뭐 팍스 TV, 어떤 경우에는 CBS 뭐 등등 채널 4, 9, 뭐 11, 13 다 갖고 있거든요. 방송 텔레비전 방송사가 거의 200군데니까 얼마나 많아요. 어떤 그 ESPN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이 각 방송사에서 얘기하는 그 말하고 뉴스를 그거는 제가 그냥 말이라고 했어요. 뉴스를 보도하는 앵커들이 똑같이 어디서 그 내려온 지시를 읽듯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 같은 페이크 뉴스가 소셜 미디어로 퍼져서 민주주의에 극히 위험하다. 완전히 쭉 계속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너무 자극적이라서 어제도 안 들려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아주 리핏 똑같이 속도도 똑같고 똑같아. 누가 써준 거 읽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하고 비난을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다. 뉴욕타임스 페이크 뉴스다. 누구 페이크 뉴스다 하니까 로컬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페이크 뉴스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회사에서도 부정을 하죠. 워낙에 대놓고 팍스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채널이고 우리 아니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 싱클레어가 그 싱클레어에 속한 팍스라든가 싱클레어에 속한 채널 9, 뭐 채널 2, 4 등등이 CNN이나 even 페이크한 NBC보다 훨씬 훌륭해라고 얘기하는데 싱클레어가 지금 그 트리뷴사를 지금 그 인수하려고 하는데 트리뷴사를 인수하면은 미국 전체 텔레비전의 미국 전체 가정의 70%를 장악하거든요. 그러려면 연방 그 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되고 법무부에서도 반독점법인가 아닌가로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데 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통신위원회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법무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도 보수적이긴 해요. 이 싱클레어의 그 헤드들이 그렇긴 한데 뭐 싱클레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팍스의 그 진행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고 며칠 전에도 팍스의 션 해니티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모론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틀린 음모론도 굉장히 많은데 팍스의 션 해니티가 지난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했어요. 근데 팍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팍스 앤 프렌즈의 앵커, 커멘테이터 이런 사람들이랑 거의 정식으로 고용하진 않았지만 거의 정규적으로 전화로 대통령이 컨설팅을 한답니다. 특히 그 루답스가 사실은 이민에 있어서 그 제일 처음으로 뭐 이방인이야. 지금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에일리언이라고 많이 거의 그렇게 쓰는데 에일리언이라고 얘기를 해서 CNN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도 그 사람 보이콧을 해서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인간의 불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서류 미비자라고 바꿔 불렀는데 지금 다시 이방인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루답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물어본대요. 루답스는 근데 경제를 전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에일리언이 미국 경제를 망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그 반정규적으로 루답스에게 전화를 하고 루답스에 대해서 트윗을 하고 보좌관들에게 그 쇼 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집무실에서 미팅을 할 때도요.
어떤 자문들과 장관들과 미팅할 때도 컨퍼런스 콜을 그 루답스에게 건답니다. before after에도 걸고요. 그 미팅 before after에도 걸고 미팅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장관이나 누가 자문을 그 말을 하고 있으면 루답스가 말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끊고 루답스 말하게 하고 그래서 거의 루답스가 무역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자문이라는 것이에요. 거의 공식적인 자문이나 마찬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팍스와 싱클레어 채널을 많이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뭐 팍스 앤 프렌즈에서 저 캐리반이 뭐 지금 미국까지 뭐 넘어오고 있어 대량 무슨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트윗하고 그래서 이 팍스와 싱클레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 엑시오스가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인정받기를 대단히 원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는 지독히 싫어하는데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본인의 그 홈타운 뉴스페이퍼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명성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세계적인 명성도 있지만요. 그래서 특히 대통령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especially 뉴욕타임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것도 또 미국의 요즘 그 새로운 변화인데요. 전해드립니다. 지금 요 며칠 그 4월 오늘이 3일이잖아요. 4월의 첫날이 주식시장 어제였는데 1929년 이후 최악의 4월 시작이다. 블룸버그 뉴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뭐 600포인트 이상 다우지수 내려간 채 마감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과의 무역전쟁 또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대통령이 아마돈이래요. 아마존이 돈 많이 벌죠. 아마존을 그 내려치니까 주식값이 지금 5%가 어제도 그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내려감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물론 오늘은 조금 회복해서 좀 전에 보니까 뭐 다우지수 지금 111.29포인트 플러스입니다. 환경청 장관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뭐 세금으로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는 것이 적절할 때 탔다던가 아니면 뭐 워싱턴 DC의 환경청 관련 그 로비스트 와이프가 갖고 있는 콘도에서 하룻밤에 거기서 잘 때는 $50만 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거죠. 그리고 그 로비스트가 원하는 것을 얻어갔다. 뭐 이런 것. 그런데 이번에는 좋아하는 직원 2명의 봉급을 올려주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법이 이 환경청의 Safe Drinking Water Act라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아무튼 활용했다는 건데 원래 이 환경청 장관 그 스캇 프루이트이 오클라호마의 검찰총장이었었죠. 그때부터 일하던 2명의 여성이 지금도 그 자문 뭐 보좌관 어쨌든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세라라는 그 보좌관은 $57,000를 올려주려고 또 그 밀란이라는 그 보좌관은 $25,000를 올려주려고 해서 이게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했답니다. 정치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백악관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한 보좌관은 $164,000 또 한 보좌관은 $115,000 정도 연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이 그 스테이트 드링킹 워터 액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쪽에 뭐 한 30명은 뭐 인원을 채울 수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편법을 썼다 해서 지금 비난을 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해고되던데요. 환경청 장관. 그리고 새로운 법이 지금 거의 통과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새 법이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소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했었던 방향과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해안에서의 그 바다네요. 해안이라기보다 그 비치가 아니라 그 오션입니다. 오션에서 오일이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신 돌고래
고래가 희생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양업계, 그 해양 라이프보다 해양 생물보다 오일 업계에 너무 포커스를 둔다는 건데 오일이 어디 있는가 찾으려면 뭐 여러 가지 그 지질학적인 공법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뭐 두리를 하고 뭘 해보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오일 찾기 어디에 있는가, 얼만큼이 어디쯤 있을까 하는 것을 그 작업 중에 그 소음 같은 것이 1,5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뭐 그걸 감지할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대단하죠? 그 마일리지가. 그래서 고래라던가. 그래서 고래들이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푸드도 찾을 수 없고 뭐 아이를 낳을 때 아이래요. 뭐 고래도 뭐 고래 사람? 응? 네? 그 산란할 때 어떻게 어디서 해야지 되나 이런 것을 몰라서 결국은 멸종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 미국에서 해양보호법은 1972년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점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뭔가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웬만하면 신청만 하면은 뭐 까다로운 기준 붙이지 않고 승인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니 뭐 오일 업계도 중요하고 오일을 시추하는 것도 중요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도 당연히 존중돼야지 되는데 환경 보호하는 측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돌고래지만 다음에는 피쉬까지 됩니다. 오일 때문에 해양 생물을 죽이는 겁니다. 해양 생물이 죽으면 생태계의 여러 가지 그 현상, 균형에 의해서 사람에게도 나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That's about 800 miles, 700 to 800 miles of the 2,000 mile stretch. We have a lot of natural boundaries. But it's very sad to see it. And it's sad even from both sides. It's sad for the people in the caravan. And it's sad for the people. 네, 지금 캐러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좀 자세히 전해드려야지 되겠어요. 저쪽 멕시코 남쪽에서부터 그 이민자들의 행렬이 멕시코 중앙 쪽에 와서 어떤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하고 일부는 이제 미국 쪽으로도 향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내일 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첨예한 뉴스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죠. 오늘 켄터키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을 봤더니요. 렉싱턴 헤럴드 리더라는 신문인데 83세와 78세 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55년도에 결혼을 하고 5자녀를 두고 67년도에 이혼을 하셨는데 지금 4월 며칠 안 남았어요. 손주가 목사라서 손주가 주례를 서고 재혼을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헤어지시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패밀리 리유니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프는 세 번째 결혼을 하고 남편이 숨졌고 이 남편도 할아버지도 두 번째 결혼에 와이프가 숨져서 2015년도에 지난해인가요? 가족들이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를 너무 아직도 케어하고 있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혼한 뒤 50년 뒤에 결국은 자녀들 때문에 계속 만나왔으니까요. 다시 결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할아버지가 100% 내 잘못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일하는 데만 집중을 하느라고 내 와이프에게 잘 못해줬어. 이번엔 난 다를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늘 함께하고 우리 와이프 가고 싶다는 그곳에 내가 데려다 줄 거야. 할아버지 얘기세요. 신문에 사진이 실렸는데 두 분 다 흰머리시고 할머니는 배도 조금 나오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대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옆에서 졸고 계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 사진에서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